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가지고 수정신고를 한다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한다든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 임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좀 기본적인 걸 먼저 여쭤볼 텐데 그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뺀 나머지 6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하는 분들 이외에는 거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5월이 종합소득세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일부터 31일까지 정확하게 이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건가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확히 신고해 주셔야지만 추후에 가산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늦게 신고한다라고 하면 신고 불승실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한 연 8% 정도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일하다 보니까 바빠서 깜빡 잊거나 며칠 늦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산세?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한 20% 붙고요.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지연해서 세금을 늦게 냈기 때문에 연 한 8% 상당의 금액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거기에 한 100만 원 정도 붙고 그다음에 이걸 한 2년 정도 있다 냈다라고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500만 원에 8% 거기에다가 2년 하면 한 80만 3천 원 정도 붙습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180만 3천 원 정도 붙어서 680만 3천 원 정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많이 붙네요. 그러게요. 네. 두 번째로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합해서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되면 한 8% 정도 보험료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3년 정도 내가 만약에 소득이 한 1억 정도 생겼다라고 하면 월 개월에서 나눠서 내기 때문에 36개월에서 22만 2,2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매달 내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를 해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게 돼서 1억에 한 8%에서 800만 원이 고지되어 그야말로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매월 낼 때는 그래도 낼만 한데 이걸 한꺼번에 내면 황당하겠네요. 문제가 또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 소득 신고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을 사게 되면 우리가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로 이렇게 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 신고했던 이런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검토하면서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 건물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해봐서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세청에서는 건물 취득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명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에 소명을 못한다라고 하면 평소에 소득 신고를 누락했거나 그다음에 부모라든지 상속받은 정자받은 내용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회생활할 때 이 5월 31일에 닥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렇게 빠르게 신고하라고 독촉해 주셨던 그 선배님께 갑자기 감사가 되네요. 이진희 아나운서 말씀대로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해당자인데 네. 그냥 깜빡 잊거나 뭐 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네. 참 이 가산세나 건강보험료 폭탄이나 아니면 잘못하면 세무조사까지 정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제때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회계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잖아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는 TV조선의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열심히 연말정산을 해요. 혹시 그러면 5월에 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연말정산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 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확정하고 세액을 확정해서 신고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내가 내야 될 세액이라든지 세금을 사실상 확정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상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신고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직장이면서도 사실은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유튜브 활동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래서 기타 소득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항상 뭐 행사나 강연 이후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기타 소득이라 하면 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그다음에 연금 소득, 그다음에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으로서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적 영역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뉘냐 하면,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서 수익 활동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업 소득이 되는 거고요. 네. 일시적 우발적으로 내가 수익을 발생했다라고 하면 똑같은 인적 수입이라도 기타 소득으로 발생을 합니다. 기타 소득 보니까 복권 당첨이 있어요. 저 이거 좀 내고 싶네요. 복권 나도 당첨돼서. 내고 싶다. 예. 내고 싶은데 소득. 아니 복권 네. 당첨한 사람도 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복권 당첨금은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복권 당첨금이라든지 최근 가상화폐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라고 세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떼고 나면 그걸로서 세금은 완전히 종결되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아 저는 이게 기타 소득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니 5월에 이거 여기서 세금 또 내야 되나? 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내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신고도움 서비스를 딱 클릭을 하면 어떤 신고 상황이 딱 나오는데,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내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면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쓰여있다. 그러면 내가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까 나 대상자네? 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료 수집에 들어가야죠. 자료 수집.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할 때 가장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부모를 공양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50만, 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 공제나 그다음에 경로 우대 공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 내가 기본공제 대상을 넣었는데 다른 가족이 또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우리 딸을 넣었는데 예, 우리 와이프가 또 넣으면 네, 안 되는 그러면, 겁니까? 그렇죠. 중복 적용이 되고 네.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 추징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공제를 받았는지 또 딴 사람이 이미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후에 적용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 금액이 나타나고 내가 신고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증빙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 그걸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비용을 내가 얼마나 꼼꼼히 챙기냐에 따라서 내 세금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경비 반영을 위해서 추가 증빙 리스트를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자 납입 증명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간이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또 청첩장, 부고장의 서류도 필요하고 연말정산 시 구치청에서 제공된 간소화 자료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첩장, 부고장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청첩장이나 부고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액이나 이런 걸 내가 얼마 했는지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도 없이 금액을 다 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를 해주고요. 그레처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경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내가 경비로 진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상대방 어떤 병명록이라든지 부조 내역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니 근데 20만 원밖에 안 해주는군요. 네.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저도 지금 수많은 청첩장이 그냥 제가 결혼을 해서 수확하는 게 더 빠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세금보다. 네. 그럼 이제 뭐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다 모아놔야 될 텐데 요새 모바일로 많이들 주고받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모바일로 온 거는 모바일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관하시거나 출력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절세 방법이라는 게 사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계사나 세무서들이 많이 추천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극 하려고 하는 게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노란우선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연간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우선 공제는 사실은 굉장히 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있는 반면에 사업자의 퇴직소득이 바로 노란우선 공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노란우선 공제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적인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전액 공제 100% 3천만 원 전체를 소득 공제해주고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넘어서면 한 30% 정도의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금액은 내가 주식 등을 갖다가 3년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따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아닌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합니까? 예,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또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아주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홈택스 들어가면 모두체험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세금이 다 계산되는 그런 형태를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렇게 모두체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해서 2만 원 또 추가로 세금에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의 개인의 소득을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소득을 만약에 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득 금액 누락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달 한 달인데 비교적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TV 방송을 보는 즉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자로서 5월 한 30일쯤 되면요. 홈택스도 먹통이 돼요. 그럴 때 있어요. 정말 눈물 나요. 그래서 그럴 때 있어요.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기 주말 끼면 더 난리 납니다. 맞아요. 네. 역시 다 경험 있으시네요. 아유, 네, 다 해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31일 마지막 날에 하겠다라고 너무 턱걸이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방송 보시는 즉시 이번 주부터 서류를 준비하시고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회계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